아니, 동서. 어떻게 나랑 따로 의논도 안 하고 다들 있는 톡방에서 250만 원 소리부터 해? 동서가 맏며느리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쭤본 거예요. 팔순에 무슨 250만 원씩이나 모아? 너무 많잖아. 아, 너무 많아요? 그니까 1,000만 원 드린다는 거잖아, 지금. 무슨 팔순에 그만큼이나 드려? 칠순도 그렇고 환갑에도 잔치도 안 해드렸잖아요. 원래 그때는 안 하는 거라니까. 그럼 팔순은요? 팔순도 그냥 조용히 식사만 하고 끝내. 한 30만 원씩만 모으고. 저는 30만 원은 못 하겠어요. 차라리 각자 하죠. 1,000만 원 모아서 드리는 건 하지 말고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동서는 왜 그렇게 생각이 짧아? 뭐라고요? 그러면 셋은 250만 원 내고 나 혼자 30만 원 내라고? 진짜 이기적인 거 아니니? 같은 며느리인데 동서는 200 얼마 하고 나는 30만 원 하면 내가 뭐가 돼? 뭐가 되긴요. 시어머니 팔순에 30만 원 드린 며느리 되는 거죠. 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7세 김명화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집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 중에서도 김 씨의 큰동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부모에게 받을 도움은 다 받고 금전적인 지원도 가장 많이 받았던 큰동서는 얌체였습니다. 그 말로밖에는 설명이 안 됐죠. 명절만 되면 시집에 와서 시름시름 알아눕던 큰동서. 어떻게 몸이 그렇게 귀신같이 알고 일할 때만 아픈지 신기했습니다. 그래도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던 시어머니. 큰 며느리 아프니 작은 며느리 고생한다며 당신이 다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던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의 팔순의 형제끼리 돈을 모아서 내자고 하자 큰동서는 꼴랑 30만 원만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내겠다는 김 씨에게 전화해 화를 냈죠. 큰동서 큰 집으로 이사할 때 빚까지 내가며 도와줬던 시모의 팔순에 30만 원이 말인가 싶었습니다. 뭐든 형편껏 하는 것이기에 살림이 어렵다면 이해하겠지만 어느 정도 여유도 있었고 매해 친정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20년 넘게 모른 척 했었지만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모양이었죠. 더는 김 씨도 시어머니도 큰동서의 얌체짓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사남매였습니다. 아들 둘, 딸 둘이었는데 그 중에서 남편은 둘째 아들이었죠.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걸 보며 자랐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순한 시부모를 만나 자신은 운이 좋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김 씨는 시집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그만큼 처가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두가 행복할 것 같은데 맛있는 음식을 먹다 돌을 씹은 듯 자꾸만 신경 쓰이는 흠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쩔 땐 남편이 외동아들이었으면 했습니다. 이럴 때 보통은 시누이들의 괴롭힘 때문이었을 텐데 김 씨의 시집은 달랐습니다. 바로 큰동서 때문이었죠. 김 씨 부부보다 1년 먼저 결혼한 큰동서는 김 씨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왔니?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 형님은요? 벌써 와 있지. 결혼 후 첫 명절. 연휴 첫날 오후에 시집에 도착하자 이미 형님네는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주버님, 안녕하셨어요. 근데 형님은 아파서 방에 누워 있어요. 얼마나 아픈데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누워있나 싶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와서는 계속 누워만 있어. 작년에도 그러더니 몸이 약해서 큰일이야. 보약 먹어도 소용없냐? 시어머니도 걱정스레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버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죠. 형님, 괜찮으세요? 작은 방에 있어도 인사는 해야 했기에 노크를 한 뒤에 슬쩍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니 목덜미에 파스를 붙인 채로 모로 누워있는 큰동서가 보였습니다. 큰동서는 김 씨를 보더니 얼른 대답을 못하고 마른 기침을 해댔습니다. 이렇게 보니 큰 병이라도 걸린 듯 아파 보였죠. 어머,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좀 그러네 몸이.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일어나야지.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걸음걸이가 몹시 불안해 보였습니다. 비틀비틀 휘청거리는 그녀를 김 씨가 붙잡아 주려고 하자 그 손길을 마다했습니다. 그러고는 끝까지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너 정말 괜찮냐? 음식 해야죠.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무슨 음식이야? 병원 가보래도.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고 큰동서는 계속해서 기침을 해댔습니다. 병원 안 가도 돼요. 전 붙여야죠. 그 말에 놀란 김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래, 우리가 할 테니까 병원에 안 가려면 방에 누워라도 있어. 그러자 큰동서가 머뭇거리더니 그럼 잠시 쉬겠다며 도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째가 저렇게 아파가지고 네가 고생이 많다. 이리 줘. 내가 할 테니까 너도 좀 쉬고 있어라.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얼른 앉아 있어. 전을 붙이고 있던 김 씨의 손에서 뒤집개를 뺐으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실 도착하기 전에 재료 손질이 다 돼 있어서 김 씨가 할 일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전도 가만히 앉아서 뒤집기만 하면 되도록 시어머니가 굳은 일은 다 도맡아 했죠. 그래서 힘들지 않았는데도 뭐가 그리 미안한지 시어머니가 기어코 김 씨를 거실로 내보냈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사실 김 씨가 고생한 게 일이라면 시어머니는 10, 20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명절을 지내고 나니 김 씨도 알 것 같았습니다. 큰동서의 꾀병을 말이죠. 어쩐지 목덜미에 여기저기 파스를 붙이고 다리를 절뚝거리고 기침을 해대는 증상이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이상하긴 했습니다. 오만 군데를 아파하는 것만 보면 전쟁에서 부상이라도 입은 듯 보였으니 말이죠. 또 어디 아프시대요? 그래. 요즘 감기 참 무섭다는데. 또다시 누워있는 큰동서는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3번 중 2번 꼴로 저렇게 아프다고 누워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한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며느리 걱정을 하지만 이쯤 되면 꾀병인 걸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아주버님이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우리 등산 모임에서 만났어. 그러면서 신나게 둘의 러브스토리를 풀어내는 큰동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 씨는 속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둘이 함께 등산을 가곤 한다는데 늘 골골대며 누워있는 모습과는 상반된 설명이었죠. 시어머니에게는 세상에 다시 없을 허약한 며느리였는데 얘기만 들어보면 무척 건강하고 재미지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로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집에 와서 불편하기도 할 거고 일하기 싫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고생해야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나 싶었습니다. 시아버지마저도 일을 거두는데 어쩜 맏며느리가 돼서 저렇게 손을 놓고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늘 큰동서를 웃으며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꾀병 같다는 소리도 할 수 없었고 1년에 몇 번 보지 않으니 괜히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큰동서는 어쩌다 가끔 꾀병을 안 부릴 때에도 꼭 앉아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일만 했습니다. 전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세워라 내워라 점만 붙였고 마늘 까는 일을 시키면 앉아서 1시간 동안 마늘만 깠습니다. 동서, 이거 다 했는데 쪽파 썰까? 네. 잠시만요. 다 까다 드릴게요. 조금씩 줘. 복잡하니까. 아이고, 손목이 좀 아프네. 둘 다 쉬엄쉬엄 해라. 그동안 김 씨와 시어머니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분주히 움직이고 큰동서가 앉아서 할 수 있게끔 재료를 손질에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하도 몸이 약하다 어쩐다 하니 김 씨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어찌나 앓는 소리를 하면서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번에 속초 가서 회 먹었는데 한 접시에 얼만 줄 알아? 기절초풍한다니까. 근데 또 그게 여행의 맛 아니겠어? 비싸서 그렇지 맛은 진짜 좋더라고. 동선에도 여유되면 한번 가봐. 그 와중에도 자랑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나 싶었습니다. 말을 섞기만 하면 어디 여행이 어떻게 좋았고 음식은 어땠고 꼭 사고 싶은 게 있어서 멀리 어디까지 가서 사왔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자면 참 많이도 싸돌아다닌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안 아프신가 봐요 하고 묻고 싶은 걸 꼭 참아야 했습니다. 사람이 겪으면 겪을수록 어쩜 이렇게 밉상인지 몰랐습니다. 밥 먹을 때도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 아픈 척 하다가도 2공기를 거뜬히 먹고 입맛에 마땅한 게 없으면 아파서 못 먹겠다고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꾀병도 참 허술했지만 다들 둥글둥글해서 뭐라 하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하는 거겠죠. 그런 큰동서를 보니 억울해서 나도 꾀병을 좀 부려볼까 싶었습니다. 당신이? 답답해서 누워만 있을 수 있겠어? 어머니 신경 쓰인다고 나가서 돕겠지. 그래도 너무 밉잖아. 그래서 똑같은 사람 되게? 남편이 김 씨의 투정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계획은 실행될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 임신하셨다네. 정말? 임신한 사람 골탕 먹이려고 꾀병을 부릴 순 없었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김 씨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겹경사라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명절에 김 씨는 정말로 아팠습니다. 몸살이 났는데 약도 제대로 못 먹어 고생을 했죠. 그런데 임신했다고 아주 대놓고 쉬고 있는 큰동서를 보니 김 씨는 오히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 음식을 할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려서 아픈 몸을 이끌고 명절을 지냈습니다. 나중에 김 씨가 아팠다는 걸 안 시어머니가 속상해했지만 그런대로 견딜만 했습니다. 큰동서는 작은 방에서 내내 기침 소리를 냈는데 임신을 했는데 기침은 왜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응급실을 가자고 해도 사양했죠. 김 씨는 아이를 하나만 낳았지만 큰동선에는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놈의 얌체짓은 여전했습니다. 한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시집에 안 갈 수도 있는데 왜 참석은 꼬박꼬박 하나 의아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파서 못 온다고 하면 이해해주지 않을 시부모님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거 받아라. 어머나, 이게 뭐예요? 명절인데 애들 용돈 줘야지. 막내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기도 줘야지. 갓난쟁이 막내 손주에게까지 용돈을 챙겨주는 시어머니 때문에
참 열심히도 참석했습니다. 아마 셋의 용돈을 합치면 명절에 하루 자고 갈 만하다고 생각했겠죠. 시어머니는 명절에 자식이 용돈을 30만 원을 주면 이래저래 용돈으로 50은 넘게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음식 준비하는 비용도 한사코 거절했고 자식들에게 베푸는 것을 낙으로 사시는 듯 했죠. 그러니까 큰동서가 참 시집을 잘 만났습니다. 애들 줄줄이 데리고 와서 누워 있으면 용돈도 타가니 얼마나 좋겠나 싶었습니다. 기센 시누이들도 큰동서라면 혀를 찰 정도로 이기적이고 밉살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큰동서네였습니다. 여시 같은 성격에 순한 시어머니를 꼬드기는 일엔 타고났죠. 큰동서네는 시집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 셋을 시어머니가 봐주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힘들지 않으세요? 무릎이 좋지 않은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묻자 힘들어도 손주들이 예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애들 키우는 큰애가 힘들지. 나는 가끔 봐주는 거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큰며느리 걱정을 했지만 멀리서 보기만 해도 가끔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이사할 때 말이야. 애가 셋이니까 큰 집으로 가야 한다고 성호가 부탁을 해가지고. 집 사는데 좀 보태줬어. 아, 그러셨어요? 여유가 있으신가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집담보대출을 좀 받았거든. 그 말에 김 씨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담보대출이요? 그래. 그래서 혹시라도 너희 서운해하지 말라고. 너희들도 틀림없이 똑같이 나눠줄 거니까. 김 씨가 놀란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한 듯 했지만 김 씨는 그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돈을 마련해 줬다는 것에 걱정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너희도 그렇고 선숙이 선미도 똑같이 챙겨줄게. 그러니까 형제간에 혹시라도 의상하지 말어. 의 안 상해요. 저희 안 챙겨주셔도 되고요. 어머님, 아버님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 다니시고 그렇게 지내세요. 저희도 먹고 살만해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래도 속상하긴 했습니다.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시부모님만 이래저래 희생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껏 사는 동안 김씨네 부부도 도움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큰동서네처럼 돈을 받은 적은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받았다면 돌려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7년 전 시아버지의 칠순 때였습니다. 형님, 아버님 칠순 때 어떻게 할까요? 잔치는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요. 아이고 칠순에 무슨 잔치까지 해? 요즘에 그러면 사람들이 흉 봐. 흉을 봐요. 그래. 뭐든 간소하게 해. 간소하게. 그래도 칠순이신데 환갑도 밥 한 끼 먹고 끝냈잖아요. 시아버지 칠순에 대해 상의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큰동서의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동서? 동서가 첫째 해. 나는 시가 일이라면 골치부터 아파. 그 말에 당황스러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뭘 했다고 골치가 아픈지 몰랐습니다. 살면서 큰동서네가 시집 식구를 위해 무얼 했는지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봐도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는 건요? 여행? 어디로? 해외가 부담스러우면 제주도라도요. 모르겠다. 우리는 그냥 선물 하나 드리려고. 알겠어요. 더 이상 대화의 여지가 없어 끊어야 했습니다. 괜스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집 행사에는 늘 이런 식으로 김 씨에게 떠넘기며 알아서 하란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가까운 데라도 해외여행을 가자 싶어서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과 동남아를 가기로 했는데 막상 예약을 하자 큰형님네도 같이 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숙소는 예약을 했으니 비행기 값만 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어처구니가 없어 하는데 시어머니가 대신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행 비용을 전부 시어머니가 내겠다는 말까지 했죠. 아니에요. 형님 말처럼 비행기 값만 추가되는 건데요. 저희가 낼게요. 저가 항공이라서 그렇게 안 비싸요. 그렇다고 적은 돈도 아니었지만 그냥 그 돈 내고 말자 싶었습니다. 어머, 고마워. 땡 잡았네. 염치 없는 큰동서는 좋다고 웃었습니다. 김 씨는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살면서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얌체가 큰동서라는 걸 말이죠. 그 뒤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끔은 시어머니도 큰며느리의 행동에 지친 듯 보이기도 했고 아주버니도 기가 질릴 때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큰동서는 본인만 멋대로 살아 마음이 편한 듯 얼굴이 볼 때마다 반질반질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곧 시어머니의 팔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요즘엔 현금 드리는 게 대세래. 그래? 그게 좋긴 하겠다. 쓰고 싶은데 쓰시라고. 어머님 무릎 아프셔서 여행도 못 다니겠다고. 작년에 태안 갔을 때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대화방에 올려서 물어봐봐. 나는 각자 250만 원씩 내서 1,000만 원 맞춰드리고 싶은데. 그러자 남편이 반색을 했습니다. 그래도 팔순인데 그 정도 지출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했기에 남편의 말대로 시집 형제들이 초대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내 집이 250만 원씩 내서 1,000만 원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보냈어. 잘했어. 고맙네. 고맙긴. 사실 마음 같아서는 더 넉넉하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평소에 잘하자 싶었죠. 대화방에 글을 올리자 5분이 안 돼서 시누이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시누이들도 찬성한다면서 남편처럼 김 씨에게 생각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각자 똑같이 내자는 건데 자꾸 칭찬을 듣자 멋쩍었죠. 그런데 답장을 보내기도 전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형님한테서 전화 왔는데. 메시지를 받나 싶어서 전화를 받자마자 못마땅한 말투가 들렸습니다. 아니, 동서가 맏며느리야? 어떻게 나랑 따로 의논도 안 하고 다들 있는 톡방에서 250만 원 소리부터 해? 네? 의논이요? 의논하려고 올린 건데. 그니까 동서가 맏며느리냐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쭤본 거예요. 대화방에는 아주버니와 김 씨 부부, 그리고 시누이 부부들이 전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김 씨가 먼저 제안을 한 게 불만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말을 들으니 그 이유가 아닌 것 같았죠. 팔순에 무슨 250만 원씩이나 모아? 너무 많잖아. 아, 너무 많아요? 그니까 1,000만 원 드린다는 거잖아, 지금. 하지만 사람이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지 각자 250만 원씩은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들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먹고 살만하면 부모에게 당연히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구순도 아니고 무슨 팔순에 그만큼이나 드려? 칠순도 그렇고 환갑에도 잔치도 안 해드렸잖아요. 원래 그때는 안 하는 거라니까. 그럼 팔순은요? 팔순도 그냥 조용히 식사만 하고 끝내.
한 30만 원씩만 모으고 그러면 내 식구 해봤자 120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도 돈이 남아놀아서 용돈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건 참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냥 생신 때도 50만 원은 드렸는데 팔순에 30만 원씩 모아서 주자니 저는 30만 원은 못하겠어요. 차라리 각자 하죠. 1000만 원 모아서 드리는 건 하지 말고요. 그런데 큰동서는 김 씨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이 짧아? 뭐라고요? 그러면 셋은 250만 원 내고 나 혼자 30만 원 내라고? 진짜 이기적인 거 아니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같은 며느리인데 동서는 200 얼마 하고 나는 30만 원 하면 내가 뭐가 돼? 시누이들에게는 차마 이렇게 전화해서 퍼붓지는 못하고 만만한 게 김 씨인 모양이었습니다. 순간 김 씨도 머리에 열이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뭐가 되긴요? 팔순에 30만 원 들인 며느리 되는 거죠. 뭐? 큰동서가 김 씨의 말에 당황한 듯 어버버하고 웅얼거렸습니다. 용돈 드려도 명절이나 그런 때 애들 용돈으로 다 돌려주시잖아요. 뭐? 그럼 1000만 원 드리면 그대로 돌려주신다는 말이야? 안 돌려주시면 어쩔 거야? 동서가 책임질 거야?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돌려받을 거 생각하면 뭐하러 선물을 드리나 싶었죠. 그동안 아무리 얌체짓을 해도 시어머니 속상할까봐 따지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그렇게 자신에게 잘해준 시어머니의 팔순에 이런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막말로 저희는 애하고 형님네는 셋이죠. 평생 어머님이 키워주셨고요. 용돈도 똑같이 주시니까 저희보다 형님네 애들이 3배는 더 받아갔네요. 아,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집으로 이사할 때도 어머님이 대출받아서 보태주셨잖아요. 그거 갚으신다고 어머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양심이 있어야죠. 뭐? 양심? 말 다 했어? 아니요. 그리고 형님, 30만 원 하실 거면 형님, 친정부모님이랑 해외여행 다닌 사진들이나 카톡에서 좀 지우세요. 어머님이 볼 줄 모르신다고 우리까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들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야,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렇고는 전화를 끊었는데도 분이 덜 풀렸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얼빠진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는지 짧게 박수를 몇 번 치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마누라구만. 그러면서 말 잘 들어야겠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김 씨와 시누이들은 큰동서네를 빼고 300씩 모았고 김 씨네가 100만 원을 더 보태서 1000만 원을 맞춰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동서는 정말로 30만 원만 냈습니다. 아주버니도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부부가 쌍으로 이렇게 양심이 없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받아간 걸 생각하면 큰동선에는 300이 아니라 3천만 원을 내놔도 부족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생각이 많아진 듯 했습니다. 몇 해 전에 김 씨의 아이와 큰동선의 첫째가 나란히 취업을 했을 때도 용돈을 100만 원씩 주셨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팔순의 큰 며느리에게서 30만 원을 받은 게 아무래도 충격이 큰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퍼주고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쓰세요. 애들 용돈 줄 때도 지났고요.
그건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 며느리는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이 되니 말을 내뱉고도 시어머니의 안색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곤 속상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사실 이번에 땅을 팔았어. 크게 올라서 지금 팔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동네 어귀의 뒷산에 걸친 땅이 크게 있다고는 들은 것 같았는데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큰 가치가 없을 거라는 말도 들었었죠. 거기 근처가 이제 개발이 된다고 그래서 내놓기도 전에 사가더라고. 그래서 이참에 너희 나눠줘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걸 왜 저희를 줘요? 어머님 쓰셔야지. 우리가 돈 쌓아놓고 뭐해. 우리 쓸 돈은 충분히 있어. 그 땅은 우리도 없는 셈 치고 살았던 땅이었고. 땅을 팔아서 받은 금액이 세금을 제외하고 5억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헉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요? 산이 전부 밀리고 뭔가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큰아들네를 제외하고 나머지 셋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사양이지만 어차피 물려줄 것이었다며 한사코 증여를 해주겠다고 했죠. 괜찮으시겠어요?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그 정도면 형님네 대출받아 줬던 것보다 큰데. 걔들은 그것도 과분해. 심기가 단단히 상한 듯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큰동서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가족들을 모아놓고 했을 때 당연히 큰동서는 뒤로 꼬르르 넘어갈 듯 했습니다. 이러는 법은 없어요. 어머님, 세상에 맏아들만 빼놓고 재산을 나눠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내 돈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준다는데 왜 법을 따져? 너무하신 거죠, 이건? 이번에 내가 팔순진하고 너희의 마음을 알았다. 누가 그러대. 마음 가는데 돈 간다고. 네? 그래서 나도 마음 가는데 돈 주려고 하는 거니까 참견하지 말어라. 그렇게 큰동서에게 냉정한 시어머니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동안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었던 시어머니였으니 말이죠. 큰동서도 낯선 시어머니의 모습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너도 불만이 많으면 집 살 때 빌려줬던 그 돈 갚어라. 빌려주시다뇨? 그냥 주신 거죠? 그러면 너희만 그 돈 받은 게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게 아니고요. 부모 도움 받아서 그만큼 살게 됐으니까 이번 일에 불만 갖지 말어. 돈을 갚으란 소리에 큰동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눈을 까디집고 따지려던 게 수그러들었습니다. 받은 게 있으니 할 말이 없는 게 당연했죠. 우리가 앞으로 10년은 더 살 텐데 그동안 재산 정리 잘해야겠다. 이제는 공평하게 안 할란다. 우리도 우리한테 잘하는 자식한테 더 줄 거야. 김 씨는 속으로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졸지에 큰 돈이 생겨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시누이들도 기뻐했죠. 그 사이에 앉은 아주버니와 큰동서만이 흑빛 얼굴로 말없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큰동서는 무척 부지런해졌습니다. 시집 행사가 있으면 제일 먼저 가서 일을 도맡아 했고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했습니다. 꽃축제가 있으면 시부모님을 모시고 갔고 여행도 함께 가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참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잘 보여서 부모 재산을 받아내려는 모습이
더 안 좋게 보인다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았죠. 이미 늦은 듯 했습니다. 언제나 자식들을 알뜰살뜰 살피던 시어머니의 마음이 큰아들 내에게서 떠난 것 같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김씨 부부와 시누이들만 불렀고 김씨의 딸이 독립해서 집을 구할 때는 보증금까지 대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애들 어머님 손에 컸어요. 큰동서는 무척 억울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그렇고 김씨도 그렇고 할 말은 많았습니다. 너무한 건 너희들이야. 내 손으로 키워줬는데 생일에 전화 한 통이라도 제대로 한 애가 있냐? 너희 애들 키워주면서 내가 돈 한 푼이라도 받은 적이 있냐? 기어근댄 너희는 부모를 위해 뭘 했냐? 그러자 할 말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대접받으면서 살았으면 마음 곱게 먹어라. 그동안 네가 아무리 못나게 굴어도 둘째가 뭐라고 불평이라도 한 적이 있냐? 말없이 네 목까지 한 둘째 며느리한테 더 마음 써도 넌 할 말 없어. 은근슬에 그동안 큰 며느리의 얌체짓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하는 시어머니. 이제 나도 부모 생각해주는 자식들만 챙기면서 살련다. 그러자 큰동서는 크게 상심했습니다. 하지만 돈갚으라는 소리가 또 나올까 싶어 무서웠는지 어쨌는지 다시 따져 묻지도 못했죠.